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나쁜 놈들 때려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자, 오늘은 정말 위험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네. 문제점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우,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네. 후덜후덜. 네. 검찰의 문제점, 네. 경찰의 문제점, 국세청의 문제점. 다들 정말 엄청난 권력기관이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는데요? 저도 아주 미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의 문제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든 검찰 출신 김규현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한 김규현입니다. 내가 네. 머릿속에 있는 검사 이미지랑 딱 일맥상통한 외모입니다. 아직 물이 덜 빠졌나 봅니다. 근데 우리 채우님은 검찰 나오면 좋아하거든요. 아니, 네, 좋아하는데 검사 출신 심지어 물이 덜 빠진 사람이 나와서 검찰을 비판을 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알고 나오신 건 맞죠? 예. 가능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시고요. 원래 검찰이라는 게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은 네. 우리 편이건 내 편이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 네,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훌륭한데요. 네. 이 기백이 끝까지 유지가 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찰의 문제점을 한번 파헤쳐 보자. 그래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다는 거야, 이분은.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후배들한테 욕 많이 먹죠? 저는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아. 솔직히 말해서 경찰 출신 또는 경찰들로부터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제가 따돌리죠. 그게 마음 편해. 그렇죠. 누가 날 따돌려? 야. 그래요. 그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국세청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 이거 제일 걱정되거든. 네. 특히 여기 그 팟빵 관계자들이 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갈까요? 이호성 세무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네. 퇴직을 해서 아직 10년은 채 안 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 이 국세청 다들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무서워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문제점이 없을 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기관의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눈치 안 보고 파헤칠 자신 있는 거죠. 눈치를 조금만 보고. 조금만 봅니다. 네, 하겠습니다. 조금만 보는 게 팟빵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네. 경찰의 어떤 문제점을 파헤치고 싶습니까? 요즘 이제 그 사건 브로커, 승진 브로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연결시켜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바 비리라든가 경찰 고위직과 연결된 그러니까 조직적인 비리, 왜 이런 조직적인 승진이라든가 사건 브로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에 네.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네. 일반 범죄보다 더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익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경찰의 비리에 3대 축이 있습니다. 밥술 여자인데 왜 밥을 말씀드리냐면 네. 경찰서에는 경찰 식당이 경찰의 별도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내서 좀 먹는 거라서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지방청이나 경찰청은 많이 잘 먹는데 실제 경찰서는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를 내고 경찰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파고들었는지 아니면 거꾸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경찰 식당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한바로 가는 거죠. 한바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네. 근데 이제 80년대 넘어서 아파트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아파트 대단지 뭐 수천 세대가 만들어진 데에서 식당이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매출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건 논하는 장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뭐 네. 아주머니가 네. 그냥 뭐 식사 조금 제공하는 거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무자료 거래. 무자료. 말하자면 저기 없는 근거가 남지 않는 걸로 영수증 안 떼고. 영수증 안 떼고 술이나 아니면은 뭐 물품을 그대로 들여오고 거기에 이문을 많이 붙여갖고 팔기 때문에 파는 것도 거기에 정식 허가를 내고 파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다 현금 장사입니다. 무조건 현금 장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벌판에 아파트 단지 지으니까. 거의 100% 먹는다고 그렇죠. 봐야지. 그리고 외부 사람도 먹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는 자금 세탁까지 연결시켜 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한바식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엔 몇십억이지만 사실 몇백억, 몇천억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근데 그게 전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를 계속 지었던 게 있네. 그래서 왜 80년대, 90년대에 한바비리라고 하냐면 그 이권이 막대합니다. 막대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관련된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강일학 전 경찰청장, 김병철 전 경북청장부터 시작해서 조달청장 뭐 그러니까 장관, 차관, 장관급 다 연결돼서 목이 날아가게 된 거에 와. 이게 켜켜이 쌓인 경찰 비리가 연결돼서 목이 날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 한바가 각 경찰서에서 일종의 관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조폭 애들이 했습니다. 아, 그걸 경찰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 애들이라는 걸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까 개입을 해갖고 일정 정도 뽀찌 같은 거를 서로 주고받고 고관을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일정 정도 시점에서는 이걸 손을 못 댈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MB 정권 넘어서면서 한번 터트려야 돼 싶어갖고 2011년도에 터졌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터졌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연결되냐면 이 구조를 통해서 승진 브로커가 끼어들고 경찰 승진 브로커요? 예, 승진.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어진 돈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경찰 중간 간부한테 가고 고위 간부한테 켜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승진 구조가 되겠죠. 승진을 하려면 누군가 봐주는 구조가 되고 그 구조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한바 비리 비슷한 게 지금도 터지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경찰은 한바 업체에게 줄 수 있는 이권은 뭐예요? 관리죠. 조용하게. 조용하게? 네, 조용하게. 이게 그럼 지역 비리 같은 거죠. 뭐 조폭이 끼어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나 전주나 부산이나 대구는 어디 아파트 현장 없는 데 없죠. 엄청나죠. 거기 그건 어차피 경비과에 이런데 다른 데도 당연히 신고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당연히 거기선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일종의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사실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조폭애들이 쉽게 말하면 꼼짝 말하지. 그렇죠. 왜 또 사건 브로커가 얘기가 되냐면은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야 내 사건 좀 이렇게 이거 빼줘, 넣어줘. 알았다. 순서 바꿔주거나 이게 이제 사건 브로커가. 이제 뭐 승진 브로커에서 사건 브로커 이게 어떤 하나의 카르텔로 다 형성이 같은 되겠군요. 형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광주지검에서 했던 사건이 바로 겁니다. 이거 뭐 지난달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무와 청탁을 위해서 지금 전직 치안감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무관 끌려다니고 있고요. 지금 경감 뭐 경정 다 구속되고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 지역에서 이 토착 비리 같은 경우인데 그건 광주만 그럴 거냐 이 말이. 소위 말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를 사실은 더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 더 안 들어가는 주체가 누굽니까? 말씀 못 드리죠. 그거는 뭐 정치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큰 어떤 수사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조금 거고. 말씀드리면 유상봉 사건 때는 윤상현 의원이 의심을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한바 비리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누구신지 아시죠? 아유, 그 유명한 분이죠. 지금도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저기 대머리 아저씨의 사위였죠. 전두환.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치권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든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찰은 이제 경찰 퇴직한 후에 경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경우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비리 조직은 아닌데 문제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출신이 뭐 순경 출신도 있고 경대 출신도 있고 뭐 고시 출신도 있지만은 경찰서 가면 사무실도 있던데. 사무실도 있죠. 왜냐하면 경찰서 안에도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내가 깨끗해져고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야 너만 잘났어 임마 이게 그렇게 된다 되는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강철중이 되는 거죠. 혼자 독고다이로 뛰는 애가 돼야 되는데 왕따 되는 거지. 왕따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못 본 척하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는 근데 어떻게 이게 터진 거예요? 돈값을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20억을 줬는데 사건을 제대로 보면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구나. 불만이 생기니까 이거를 검찰에 투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지. 해버리니까 왜? 줄줄이 사탕이야. 검찰 수사관도 걸려버렸네. 어이구야. 어이구. 목포지청의 검찰 수사관은 바로 구속해버렸어요. 바로 구속해버리고 나머지 경찰들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가 퍼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끝날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검사님. 예. 뭐 하다 보니까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신나가지고 아까 막 끼어드시더니. 검사님. 그러니까 본인 경험은 아니라고 딱 전제하고 이 사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형성한 분위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 이게 이렇게 쉽게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분위기라면 검찰 옛날에 개혁됐을 겁니다. 더 은밀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은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저도 궁금해서 제가 초임 검사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저를 가르치는 이제 검사인 교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꽤 검찰 내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수사 다 하셨던 분. 이런 외압을 받은 적 있습니까? 진짜 들어옵니까?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어린 검사들조차 외압이 있다고 느낄 정도의 외압이면은 그건 외압이 아니다. 진짜 외압은 진짜 수사하는 검사들조차 느끼지 못하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돼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수사팀도 못 느낀다. 이게 외압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수사팀도 못 느끼. 말을 좀 애매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지휘부만 한다. 제가 지휘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수사팀조차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런 거는 팀 수사에 검사나 수사관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가지고 나도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전체 그림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전체 그림을 몰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 뭐 정신을 차려보면 뉴스에서 막 우리 수사팀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도 모르겠어. 이건 설명이 됐네. 그러니까 쉽게 거죠. 얘기하면 큰 그림을 그리는 한두 명만 아는 거군요. 그렇죠.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고 구성이 거의 단일할 겁니다. 근데 경찰은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냥 순경 출신도 있고 경대 출신도 있고 고시 출신도 서로 투서들이 난장판입니다. 진짜. 그래갖고 그런 것이 정보과나 이런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압니다. 근데 사실 손을 못 대죠. 일반 사건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 편의 수사기관에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뇌물이나 부패 사건은 피해자가 없어요. 감추니까.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감추니까 같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선가 자기 윗선을 이제 불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걸 강제로 어떻게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은 어느 순간에선가 지쳐요. 그만하고 싶어요. 힘들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이게 굉장한 성과니까. 야, 이거만 마무리 잘하면 내가 이제 이번 인사 때 검사장 승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일선 이제 수사를 안 하시니까 직접 막 자기가 발로 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칼퇴근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워낙에 지금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좌우로 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건 간에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면 그러면 색깔이 규정돼 버려요. 아니면 이건 더 들어가고 돌파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든 어떤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 검사님의 그 말씀도 진짜 고충이 있는 거죠. 경찰의 브로커 문제 이거는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고 도처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좌절이 되네요. 그럼 브로커는 주로 과거 경찰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브로커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보통의 사기꾼 같은 애들도 브로커가 많습니다. 수완 좋은 사기꾼 스타일. 네, 그 제일 많이 있는 게 저쪽입니다. 서초동 앞에서 그 사무장 변호사인데 그 사무장 애들도 많고 제가 본 애들 중에 그 알고 있는 애들도 여럿인데 그런 애들이라든가 별의별로 삐끼 놈들도 있고 별 희한한 인간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완 좋은 애들. 맞습니다. 이거 잘 터는. 알겠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경찰 운 좋았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네. 검찰의 문제점. 뭐 사실 검찰의 문제점은 선별하는 게 일이니까 검찰을 좀 길게 하는 방향. 네. 그래서 오늘 검사님은 어떤 거를 갖고 오셨어요? 또 뭐 시의성 있게 요즘에 이제 최근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네. 그 사건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영화에서는 그들이 승리하는 걸로 끝나지만 나중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문민 정부가 들어오고 그들을 다 단죄하지 않습니까? 청산하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김영삼 대통령 당선 딱 되자마자 그냥 바로 청산하고 다 구속하고 재판에서 막 사형 때리고 이런 줄 알거든요. 그런 줄 알고 있죠. 하나에 다 척결하고.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사실은 이 수사가 아예 진행이 안 될 뻔. 그러니까 재판도 처벌도 없을 뻔했었다. 쿠데타에 대한 재판 수사가 다 막힐 뻔했다. 검사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검찰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이제 쿠데타의 주범들을 구속해서 기소해서 사형 막 구형하고 실제로 1심에서 선고도 되고 이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 수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수사가 우리가 모르는 이제 잊혀진 첫 번째 수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수사 때 전두환이 뭐 받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수사 무혐의. 그러니까 기소유예. 기소유예면 검찰 단위에서 그런 결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면 재판도 안 열리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어떤 누가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일단 우리 검사님의 선배님일 텐데요. 그렇죠. 93년에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섰고 그때 이제 뭐 영화에서 보면 잡혀갔던 당시 뭐 육군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고발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데 94년 10월달에 검찰이 수사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까?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와, 이 말이 검사 입에서 나온 거야? 검사 입에서. 당시 뭐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장윤석 검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스프링빙에서 했던 말로 알려져 있죠. 이거 국민적 공분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야당이랑 시민사회, 종교계 이런 데서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고 그때 야당이었던 이제 민주당 계열 뭐 그쪽에서 이제 특별법을 추진하기에 이르러요.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김영삼 대통령이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진상은 다 밝혀졌으니 이 정도 하면은 된 거 아니냐. 그래도 다 대통령 하면서 뭐 나라의 공도 세운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당시 3당 합당 직후니까 민정당 출신 의원들이 당내에 오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얼굴 바친다. 이런 거였는데 막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이제 당시 야당에서 입법을 막 이제 추진하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뒤늦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래 수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2차 재수사를 서울지검에 특수본을 두고 수사를 해서 다 구속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한 게 우리가 아는 그겁니다. 그러면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장윤석 검사 그분은 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뒤에 장윤석 검사 안 됐을 것 같은데 라인이 너무 꽉 좋았나 봐요. 공안의 엘리트 검사 또 이제 경북고 출신이고 뭐 인맥도 탄탄하고 황교안 검사 당시 검사하고도 상당히 이제 친했던 사람. 끈끈했고. 그래서 이제 검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총장은 못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출마를 해요.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해서 삼선 의원이 되고. 삼선 의원이 돼? 아유 접어라 이 나라. 그러니까 진짜 나 이 나라에서 나 못 살겠다 진짜.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장윤석 검사가 자기 뜻대로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위에서 시켰겠지. 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평검사라면 네. 뭐 그런 걸로 어느 정도 면피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 이분은 그때 책임자니까. 부장검사였다는 네, 거죠. 그런 얘기를 그리고 전혀 평검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검사는 이제 독립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시키는 거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승승장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의 볼 수도 있는 심판을 거죠. 받아야 된다. 저는 네. 그런 생각합니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다. 저는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 선배 검사, 후배 검사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도 뭐 그때 하고 싶은 말 뭐 변명거리가 많았겠지만 듣고 싶지 그래도 않고요. 역사 앞에 후배들 앞에 떳떳한 검사로 바로 서려고 했다면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네. 나쁜 검사라고 얼마나-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나쁜 검사 맞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권력기관 국세청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너무 빨리 검찰이 마무리돼서 당황스럽긴 네, 합니다. 저도 당황스러운데 네, 국세청 제가- 해야 되니까. 네,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그 외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비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나눠봤는데요. 권력형 비리로 제가 분류할 때는 주로 이제 권한이 많고 그 직급이 높은 고위직들이 주로 개입되는 것들. 그래서 뭐 구세청장이나 지방구세청장, 뭐 어디 국장 이렇게 해서 그 권력자의 비호나 아니면 권력자의 지시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개입된 것들이 권력형 비리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외에 일반적인 비리는 꼭 권력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일반 공무원들이 뭐 할 수 있는 비리들 이제 올해 4월에 경찰청에서 발표했었던 그 4대 부패범죄 특별 단속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그 유형이 재정비리, 국고 내지는 기부금 등등 그런 국고에 대한 횡령, 편취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비리가 가장 그 많았고 유형이 두 번째로는 개인 일탈이군요. 네. 네네. 권한 남용 그런 권한 남용에 관한 비율이 많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금품 수수나 네 번째가 이제 부정 청탁 이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 청탁은 네. 어떤 청탁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여러 겁니까?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당장 세무조사에서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 깎아주라라는 것도 부정 청탁의 유형이 하나에 해당할 수 있고 네.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승진과 관련된 것도 구세청 안에서의 충분히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네. 세무조사 네. 하지 말고 네. 좀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런 차원에서 돈을 주고 그 부탁에 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자료에 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료에 남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참 순진하시네. 아니 그런 네.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떠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 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그냥 세무조사를 알아서 어떤 충성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권에서 조진다 그러면 국세청 한 다리로 가져가고요. 당연히 검경을 먼저 동원하는 그렇죠. 게 일반적인 거라고 보이고요. 국세청은 어떻게 보면 인신 구속까지 가기가 어렵고 돈적인 재정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력자가 개입된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국세청을 함께 가져가는 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골라먹는 네. 재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여쭤봤냐면 네. 최근에 참으로 공교로운 일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뭔데요? 정권 차원에서 네. 사교육 카르텔을 엄청 때렸어요. 네. 그러자 바로 사교육 업체가 세무조사를 딱 받더라고. 네. 너무 드라마틱하게 직접적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과잉 충성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번 케이스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실시하는 이제 하는 것 그 압수수색, 수사 예. 방법 중에 압수수색이라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현재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일시 보관 조사라는 용어고 과거 용어로는 예치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관들이 미리 출입구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파악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됐을 때 일시에 전격으로 수십 명이 이제 현장에 조사 대상자를 찾아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서류를 관련된 서류를 모두 가져오는 방법. 컴퓨터 하드까지. 네, 와. 이게 무서운 컴퓨터까지. 게 네. 너무 무섭네. 경찰이나 검찰은 최소한
압수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법원에서 발부를 해줘야 되는 굉장히 거 아닙니까?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영장도 필요 없어요. 네. 그래요? 네, 그냥 가면 돼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검사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선은 일시보관 조사, 과거 예추 조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미리 갑니다. 이 사전 세무조사 통지가 원칙인데 그 통지의 예외로 그렇죠. 규정이 예.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가는 거죠. 불시에 곧바로 들이닥치게 네. 되고요. 그때 우선은 대표이사 내지는 최대 주주의 동의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가져가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요. 네. 그러면 아마 100군데 업체 중에 90군데 업체는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동의 안 해주면 난리 나니까.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다음 단계는 동의를 안 해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스톱 이제 밤샐 때까지 모든 작살이 직원들을 다 잡아놓고 바로 이제 쫓아가서 압수수색 탈탈 영장을 터는, 받으러 이제 쫓아가죠. 수사기관으로. 그래서 그 수사기관으로 쫓아가는 서류에는 요청 서류에는 이 회사의 이 미리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세금 포탈의 혐의점들을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세세하고 변호사님도 붙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그리고 일단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가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다고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야 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세무조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그거보다 무섭네. 세무조사 하면은 어떻게든 뭐 하는 나온다는 거죠. 와 무서워. 이게 세계 중에 이게 제일 물론 무서워요. 무섭네 진짜. 물론 세무조사의 유형 중에 정기조사라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네. 하지만 일반 대기업 계열사나 이런 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데들은 세무조사가 나갈 때 보통 그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점들을 보통 포착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여기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매우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네. 문제는 투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니까 이제 누군가가 투서, 그러니까 네, 국세청 용어로 이제 탈세 제보라고 탈세 제보가 합니다. 들어가면은 네. 제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투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투서일 가능성도 그럴 수 높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가 이해관계에 따른 투서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기존의 세금 신고 서류들을 보면은 뭔가 의심 가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열심히 찾아보면.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딱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네.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세무조사 검사님, 들어간다. 국세청 얘기하니까 신나셨나요? 사실 저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세 전담 검사를 해봤는데 압수영장이 너무 안 나와요. 판사님이 안 내줘.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눠 보니까 딱 느껴지죠.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그래서 그거는 엄정하게 사용이 돼야 돼. 최소한으로. 사실 경찰도 내부 감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부 클린하게 하는. 근데 사실은 경찰의 내부 감찰은 너무 뭐라고 하나 이 지휘권에 소속돼 있어갖고 잘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세무조사관의 내부 감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 감찰. 예. 통상적인 업무 감찰은 1년 아무리 길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내부 업무 감찰을 세무서는 지방국세청, 국세청, 감사원, 지방국세청은 국세청, 감사원, 국세청은 감사원 이렇게 상위 기관이 감사를 하는 업무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직원들의 복무 근무 태도와 관련해서도 또 감찰부서에서 또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경찰은 없어요. 경찰은 감사원의 감찰이 안 돼. 검찰도 마찬가지죠. 수사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검찰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한계는 그겁니다. 외부에서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찰 검찰은 그런 거 하라고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요즘 보면은 사실상 공수 이게 얘기는 하지 말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수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검사님 의외로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오. 전 검사입니다. 전 검사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